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과 함께 미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방콕과 하노이, 하와이를 사전 답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2차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위해 후보지를 답사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답사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지는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미국 하와이까지 모두 3곳입니다. 이 중 방콕과 하노이는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도시로 개최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미국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고까지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은근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우군인 중국이 북한엔 다른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미국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상기시켜주려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 중국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 자리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삼선 의원 출신의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원조 친문 인사로 꼽히며 20개월 만에 문 대통령 곁으로 돌아온 노 신임 비서실장. 가장 먼저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최근 특감반 사태 등 청와대의 기강회의 논란을 의식한 듯 남한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한다는 사자성어도 인용했습니다. 여야와 청와대 간 조율을 책임질 정무수석은 강기정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역시 삼선인 강 전 의원은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 주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또 역시 대통령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홍보와 언론소통을 담당할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기자가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쇄신과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개편한 건 전쟁 선포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권혁기 춘추관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 인사도 오늘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의 주니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4시간에 걸친 생일 축하 겸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회담 장소 선정을 위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미국 하와이 등 3곳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 중국 대사를,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에는 강기정 전 의원과 윤도한 전 MBC 기자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쇄신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친문 중심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중동의 강호 이라크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종료 직전 역전골을 허용해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에 4골 차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습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늘을 가렸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대부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청에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네, 제가 잠시 서 있는 동안 춥다라는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위는 겪어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왔지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 충청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8.8도, 서울은 영하 9.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풀리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도, 내일은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에서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13.1도, 대전은 영하 8.1도입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 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1시간 동안 4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이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수십 대의 사이드카 호의를 받으며 중국의 귀빈 숙소로 향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번째 방중에 나선 겁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하고 북중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북중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这访问呢，实际上大家也知道，这是中朝两党两国我们作为友好的邻邦，保持这样的高层交往，也是我们两国传统友好的一个重要的组成部分。 오후 6시 반부터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은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돼 밤 10시 반쯤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인민대회당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로 중국 측에서 상당히 성대한 자리를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50대 초반의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선 캠프 좌장에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번 인사로 임기를 마친 임종석 비서실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커졌고 벌써부터 차기 행보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기 비서실장직을 원만히 마무리한 임종석 실장.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기틀을 잡는 데는 임 실장의 공이 컸다는 평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임 실장의 다음 행보는 21대 총선 출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실장의 한 측근은 당연히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당에서 보내는 곳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이 16대 때 서울 성동구, 17대 땐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만큼 우선 성동 을로의 화려한 기환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정치적 무게감이 확 달라졌다는 점에서 험지 출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차출설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통일부 장관 입각설도 나오지만 비서실장까지 했던 만큼 급이 맞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임 실장 외에 한병도, 윤영찬, 권혁기, 송인배 등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진들도 총선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수석은 20대 때 고배를 마신 전북 익산을, 윤영찬 수석은 경기 성남, 권혁기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송인배 비서관은 경남 양산 갑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주지 않는다며 욕설까지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자신을 추천하는데 나 원내대표가 부정적이란 이유입니다. 한국당의 저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도 없고 국가도 없어 오로지 당의 이익만이 있는 거예요. 이에 앞서 지 씨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욕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씨는 나 원내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고 한국당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며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후보 리스트가 8분 정도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올라와 있기는 한 것이 이제 전임 지도부가 해놓고 가신 일인데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가운데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욕설과 막말을 일삼는 지 씨를 옹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이분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 5.18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제주 서귀포항 인근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멧돼지가 출몰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이 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항 인근 해상에서 55살 선원 박모 씨가 구조된 건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던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물에 빠진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소방 구조대 차량과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위를 달립니다. 부산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멧돼지는 약 2.5km를 도주한 끝에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찰차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엔 충남 서산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87살 이모 씨가 숨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엔 인천 동구의 한 열쇠 가게에서 불이 나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석희 선수가 폭행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전 직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심석희 선수.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심석희 선수는 지난 2014년부터 조재범 전 코치가 강제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해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날은 지난달 17일로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한 날입니다.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힌 2014년은 심 선수가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인 17살 때였습니다. 성폭행은 평창올림픽 2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심 선수는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라는 식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은 오전에 안 전 지사의 옛 수행비서를 상대로 비공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검찰 구형과 함께 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5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고소했더니 사기를 친 사람이 이사를 갔다며 수사기관을 바꿔달라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역으로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다는데 이렇게 6개월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0대 김모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송모 씨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자 모두 10억여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맡긴 원금의 일부를 이자인 척 건네며 사기를 쳤고 5억 원의 손해를 입은 뒤에야 이를 알아챈 김 씨는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당시 원주에서 용인으로 주소지만 옮긴 뒤 수사기관 이송을 신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용인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송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사는 가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주소지를 옮겼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경기도 용인으로 이관시키면서 수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 송 씨는 오히려 피해자 김 씨를 폭행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고 역으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된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송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미 뒤늦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 지연을 노려 주소지를 옮기고 사건 이송 신청을 할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전이 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서 이송 신청을 반려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사건 이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21만여 건에 달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고층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견주가 붙잡혔습니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흰색 강아지 3마리가 도로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앞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툭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3마리가 동시에 그냥 즉사하더라고요. 일단 화단 쪽으로 옮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아지 몸속에 삽입된 반려견 등록 칩을 조회해 오피스텔 고층에 거주하는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견주는 친구에게 강아지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구조대와 경찰 특공대까지 총출동해 건물 안팎에서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여성은 횡설수설하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애완견 투신 투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이 못 됐습니다. 지인들 말에 의하면은 평소에 많이 불안해하고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주부들 사이에서 전남 해남 배추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남 배추가 수확되는 이맘때쯤 김장에 나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배추가 해남 배추로 둔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밭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담은 망을 자세히 보니 해남 배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남 배추가 아닌데 이거 담는 이유가 뭐예요? 나올래 잘못 받았어요. 주부들 사이에서 해남 배추의 인기가 높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다 보니 원산지를 바꾸는 겁니다. 4,000원에 팔 것을 고창 배추 2,0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전남 무안에서도 배추를 해남산으로 바꾸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다가가자 트럭에 가득 쌓인 배추를 황급히 숨깁니다. 농민들이 원산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유통업자들이 밭에서 둔갑된 가짜 해남 배추는 농산물 경매장을 거쳐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산도 모자라 국내산까지 원산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 죽음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낸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 죽음 측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신청한 신일철 죽음의 국내 자산 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 죽음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R의 주식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 죽음 측은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양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P&R 주식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8만 1000여 주로 3억 8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4명 가운데 우선 압류 신청을 한 2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바로 현금화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저희는 이 주식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신일철 죽음과의 협의 의사를 갖고 있고 또 신일철 죽음이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압류 명령 결정은 회사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일철 죽음 측은 아직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일철 죽음 관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응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류 집행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비공개를 전제로 한국 측에 전파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 여기에 미국까지 끌어들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새로 공개한 중국어 자막 영상입니다. 앞서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이 조회수 240만 회를 돌파한 가운데 추가로 일본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6개 자막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 한국의 당시 전파 기록까지 공개할 수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레이더를 쏜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이라며 기밀을 유지한 채 당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레이더 전파 기록을 비공개를 전제로 한국 측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받았다는 레이더와 광개토 대왕함 추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비교해보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또 한일 관계가 한미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협력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며 향후 실무 협의에서 일본이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KB 국민은행 노조가 어제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없어도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 출정식. 노조원 14,000명 가운데 노조 측 추산 9,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년 은행원들, 그리고 여성 은행원들을 차별해온 잘못된 제도들을 고치자라는 게 저희 직원들이 오늘 여기에 모이게 된 이유입니다. 절반 이상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영업점마다 직원들의 빈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점이 문을 열었지만 대출 등 창구 방문이 필수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는 은행이 지정한 거점 점포에서만 가능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이 불편해서 거기서 아무래도 버스를 이용해서 왔으니까. 하지만 은행 거래 10건 중 9건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나 자동화 기기 등으로 이뤄지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점 점포 창구마저 한산한 모습입니다. 노조 측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달 말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어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매출 부진 때문인데 반도체 경기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였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39%나 감소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밑돈 건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만입니다. 이는 전망치보다 이익이 훨씬 낮은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반도체 경기 둔화로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친 데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60%를 차지하는 D램의 가격은 지난해 3분기보다 11%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 애플 매출이 급감하면서 애플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며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갤럭시 S9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눌렀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1분기 큰 폭으로 빠져야 그래야 재고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예상보다 더 크게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반도체 부진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는 5G, 전장 부품 같은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기가 연료계통 결함으로 또 지연 출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종이 작년에도 유독 고장이 잦아서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난 겁니다. 급기야 국토부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형 여객기의 대명사로 군림하며 일명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 기종. 아시아나항공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유독 잔고장이 많습니다. 특히 MBN 취재 결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 계통의 결함이 지난해 7, 8월 2달에만 7건이나 발견됐습니다. 그제 저녁에도 태국 방콕으로 가려던 해당 기종에서 연료 누수 현상이 발견돼 승객 393명 전원이 내리고 다음 날이 돼서야 출발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적절한 보상과 점검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항공기의 정비 지연이 지나치게 많은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결함이 반복했을 경우에는 중요 사례로 분류를 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국토교통부도 이번 지연 소동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특별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연료계통 결함이 발견돼 정비했던 항공기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예산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확한 결함 원인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낚싯배 전복으로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참사 기억하시죠? 소비자보원이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실태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사고 1년여가 지났지만 낚싯배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전국 낚싯배 20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70%는 야간 인명구조에 쓰이는 자기 점화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쓰는 원형 튜브입니다. 규정상 최대 승선 인원의 30% 이상을 상시 비치해야 하지만 낚싯배 열의 9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다 위 음주도 여전했습니다. 해경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안전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철에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경비함정이 출동해가지고요. 낚시를 이제 많이 하는 해역에 가가지고. 하지만 단속 시점에만 단짝 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막상 실제로 영업할 때 이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좀 유명무실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선 업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속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영흥도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천막 제조업체 파인텍의 노동자들이 75m 높이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게 오늘로 424일째입니다. 지난 6일부터는 단식투쟁까지 들어갔는데요. 급기야 회사 측도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해결되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파인텍의 강민표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공농성이 최장기간 이어지는 등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회사인 스타플렉스가 직접 고용을 하고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가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타플렉스마저 없어져요. 이번 사태는 스타플렉스가 스타케미칼, 그러니까 현재의 파인텍을 인수한 후 지난 2013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408일 동안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이 진행됐고 이후 노사가 파인텍 법인을 신설해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파인텍이 8개월 만에 사실상 문을 닫고 노사 간 단체 협약도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17년 11월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단식 농성까지 돌입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당이 상당히 낮아서요. 저혈당 증세가 있고 달걀이 풀지 않겠다고 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사의 추가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도 못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큰 인기를 끌면서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싱얼롱 상영관도 속속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극장 안이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 휴대전화로 영화를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 같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감상합니다. 누적 관객 900만을 돌파하며 여의도와 용산 등 대형 상영관에서 인기몰이 중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싱어롱 상영관 내부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오히려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좀 자유롭게 하고 이러니까 영화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잡담하니까 영화도 잘 안 들리고 이런 부분.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의 싱어롱 관람관 후기를 보면 영화를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촬영을 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지금 간주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영화관 입장에선 이런 관람객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싱어롱관에서 잡담, 핸드폰 사용 등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싱어롱 안내 고지에 더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각종 불법 사항에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적절한 규제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존 레넌과 현대미술의 거장 마르셀 듀샹, 문학의 두 천재의 발자취를 조이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앨범 판매만 10억 장 이상을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꼽히는 비틀즈, Let It Be, 이매진, 예스터데이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리더 존 레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가장 아꼈던 이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명곡 이매진을 작곡했습니다. 마흔이라는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음악과 예술로 평화와 사랑을 외쳤던 존 레논. 그냥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어떤 예술가로서 평화운동뿐만 아니라 반전운동을 한 그 더 위대한 인물로서. 전시장 한가운데 남성의 소변기가 놓여 있습니다. 100년 전 마르셀 듀샹은 철물점에서 구입한 이 변기에 가짜 이름을 서명해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지만 듀샹은 끊임없이 통념을 깨고 예술의 영역을 넓혀 이제는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통합니다. 작가가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술로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존 레논과 관습적인 통념을 거부한 마르셀 듀샹. 문학의 두 천재의 발자취를 다시 보는 현장에 잔잔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오늘 새벽엔 세계 최고의 가전쇼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텔레비전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종이처럼 돌돌 말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타일처럼 생긴 사각의 모듈을 붙이자 더 커진 화면으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마이크로 LED를 사용 목적과 공간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든 스크린으로 소비자는 언제든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어 사이즈의 한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돌돌 말 수 있는 스크린이 본체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세계 최초의 롤러블 올레드 TV입니다. 롤러블 TV를 하기 위해서는 올레드를 얇게 말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얇게 올레드를 만들어야 되고 TV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화질 기술하고 음질 기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로 CES를 장식한 삼성과 LG는 AI와 만나는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도 제시했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Hi Bixby, I'm home. Hi Bixby, start suit course. Hi Bixby, morning my medication. 한계는 넘고 삶은 풍요롭게.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서서히 녹고 있는데요. 갑자기 깨져버린 빙하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진 펭귄이 순발력을 발휘해 화제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걸어가던 펭귄 무리들. 갑자기 빙하가 갈라지면서 앞서가던 펭귄 한 마리가 우리에서 멀어지는데요.
펭귄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며 달리다 점프까지 한 뒤에야 겨우 무리품으로 돌아갑니다. 아찔했던 순간 우리 다신 멀어지지 말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변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갈치가 발견된 데 이어 강릉의 한 해변에서는 거대한 숭어떼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파도 치는 물결을 가득 메운 숭어떼.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인데요. 주로 봄철에 무리지어 다니는 숭어가 해변에서 1월에 관찰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낚시꾼들에겐 횡재였다고요. 어제 낮 경기도 구리시청이 협박 전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50대 남성이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협박 전화를 한 건데요. 다행히 장난 전화로 밝혀졌고 남성은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비슷한 전화를 했다는 이 남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는데 이번엔 나쁜 술버릇 꼭 고치시길.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중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을 맞아 제작된 광고가 문제였는데요. 버버리 의상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이 축제 분위기는커녕 섬뜩하고 불행해 보인다며 중국 누리꾼들은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듯한 광고를 내서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불매운동까지 일었던 돌체앤가바나의 길을 따라 걷는 건 아닌지 버버리 중국판 광고를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용감한 경찰들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귀신 같은 거냐고요? 아니요, 바로 다람쥐입니다. 경찰서 문 앞에 나타난 다람쥐. 예상치 못한 민원인의 등장에 경찰들도 당황한 눈치인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다람쥐도 답답했던지 나갈 방법을 찾는데요. 그렇게 사라진 다람쥐. 여기 말고 다람쥐 경찰서를 찾으렴. 여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생긴 고양이가 있는데요. 무뚝뚝할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다정하시다뇨. 오늘 이분들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 아기 고양이를 구하러 가신 거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경찰은 이 애교 많은 녀석에게 벨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직접 키우기로 했다네요. 하지만 범죄 현장에선 이렇게 180도 다릅니다. 근데 겁없는 청소년은 그걸 몰랐나 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경찰차에 찍힌 영상입니다. 누군가 차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요. 그리곤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인도를 오가며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는데요. 그런데 가만, 누가 경찰차를 운전한 거죠? 범인은 10대 청소년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아무리 겪어도 매번 새롭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반짝 한파라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 충청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5도, 서울은 영하 9.3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말 그대로 반짝 추위라서 낮부터는 차차 풀리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도, 내일은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13.4도, 대전은 영하 8.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 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